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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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당 대표 최고위원 뽑는 전당대회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투표도 시작이 됐는데 당 대표를 놓고 그동안의 이제 당권 레이스를 보면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기보다는 후보들 간의 설전, 그래서 이건 안타전이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당권에 좀 더 가까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3명의 후보가 굉장히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의 싸움이다라는 것이 예. 일반적인 전망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송영길 후보가 한 5%포인트 정도 앞서가고 있다. 그렇지만은 홍영표 친문 핵심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권리당원 중심으로 굉장히 추격을 벌이고 있고 또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GT계 민평련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현역 의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세 사람 전체적으로 누가 이길지는 막판에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는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예. 역시 이제 핵심 변수는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는가가 핵심 변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전당대회 룰이 전체적으로 당심이 90%,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10%니까 이 90%의 당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결국은 대의원대에서도 1등을 났지만은 이 권리당원에서 밀려가지고 이원욱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 결국은 낙선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 권리당원들의 네. 친문 표심이 과연 결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친문들의 이 권리당원의 핵심 이 표가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에서 친문 핵심 윤호중 원내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친문 색깔의 옅은 그런 역할 균형론의 후보를 선택할지 이 부분이 핵심 변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후보들은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저마다의 색깔을 보여줬는데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권리당원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은 또 어디로 갈 것이냐도 정해질 텐데요.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세 후보가 사실은 범다 친문 계열이고 그 안에서 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뭐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그 전당대회의 전체적인 흐름이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중간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이걸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그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는 약간의 쇄신의 목소리들이 당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분출이 되면서 네. 뭔가 변화의 모습들을 도모를 했었는데 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 핵심인 이 당선되면서 그다음에 당원들의 표심이 이거구나라는 게 확인되면서 사실은 전당대회 지금 흐름이 굉장히 큰 색깔의 변화 없이 그다음에 권리당원 내지는 친문 옹호 그래서 그 쇄신의 목소리 변화의 목소리보다는 정권 재창출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겠다 이런 이제 호소들이 나오면서 큰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서 새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네. 약간의 차이만 보이지 전 그동안에 그 민주당이 보여줬던 것, 그 다음에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다시 몇몇 정책 갖고 우왕좌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예, 이 당권 경쟁 과정에서 계속 친문이네 비문이네 계파가 있고 없고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조응천 의원이 본인 SNS에다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 행동,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그런 문자 폭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재집권의 꿈을 멀게 한다. 이런 표현들을 해서 그동안에 이 강성 지지층의 어떤 그런 도를 넘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목소리 아니면 이것도 우리의 당심이다. 이런 것들이 견해가 갈려왔었는데 이런 의견 제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응천 의원의 그런 주장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에 4월 7일 재보선 결과가 참패로 드러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일단 대표적인 게 부동산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내로남불이라는 이중적인 문제, 특히 이제 오만 불손하다는
굉장히 독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달라진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에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굉장히 친문, 강성 권리당원 중심으로 당이 계속해서 이끌려져 왔다면 이제 좀 뭔가 중도 성향의 또 당과 좀 핵심과의 다른 목소리도 반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문자 폭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다. 또는 뭐 좋은 의사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 의사 표현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의 의사 표현을 억압하거나 제압한다면은 그게 과연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정당한 범위에 드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명의 후보가 각자 다르거든요.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택을 미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지만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상당히 비주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주류의 목소리가 과연 민주당의 전체적인 목소리로 웅변이 될지는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회의가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집권당의 이제 정책 전환 움직임이 연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도 과연 이게 좀 일치된 목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좀 오락가락 행보인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지금 LTV 우대폭 상향하는 것을 본격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종부세는 좀 후순위로 미루겠다. 일련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아직도 중심을 좀 못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부동산 관련해서 TF가 처음 민주당에서 구성해서 첫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이전에 당정도 굉장히 서로 다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 내에서도 물론 뭐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가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다가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소위 말하는 친문 의원들에 의해서 이제 진압이 되고 어제는 그래서 특별한 결론 없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금융 규제도 좀 조정을 하자, 공급도 좀 조정을 하자,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뭐 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자. 근데 또 다른 얘기도 또 당에선 정부 쪽에서 나오고 뭐 그래서 아직은 분명하게 뭐 부동산 정책의 이 근간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는 것을 굳이 안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저축을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를 줘라. 근데 공급도 막았어요. 그다음에 금융규제를 통해서 대출도 막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25번의 대책의 아주 핵심이거든요. 네. 그거를 잘못했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공급도 확대하고 대출 규제도 막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주장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읽었던 국민의 민심이니까 좀 조정하자라는 합리적인 의견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진행이 되다가 친문 핵심으로부터 뭐 그게 의원이건 아니면 당원들이건 해서 진압 내지는 제압당하는 모습들이 보여.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간 내지는 원칙 이런 거를 흔드는 건 아니냐라는 반격에 저는 그 쇄신의 목소리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일부의 소리들이 자꾸 묻혀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제 있었던 부동산 정책 TF도 그냥 운만 띄워놓고 당원들 내지는 친문 핵심의 의원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며칠간 좀 보려는 상황 속에서 오는 굉장한 혼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빨리 좀 정비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것도 아니면 정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집 가진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공급은 절대 안 되는 거고 뭐 애초에 했던 데도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든지 저는 뭐 양당 간의 결정을 내지 이렇게 어정쩡한 상황으로 계속 눈치만 보면서 가는 거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사실과 다르니까요. 사실관계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엇박자를 낸다라는 평가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 내지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굉장히 내부에서 치열한 진통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일사불란하겠다 원보이스 하나의 목소리를 간다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뭔가 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이걸 친문으로 일도양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윤호중 법사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되는 거죠. 전 법사위원장.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세제 논의가 배제가 됐다라고 수석 대변인이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거는 본인의 이야기일 뿐이고 우리는 세제 논의 부분도 논의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주택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투기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대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종부세 등 세제 완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특위에서 다 앞으로 또 상임위를 통해서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내놓는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6월 1일부터 이 공시지가 부분이 확정이 되니까 그 전에 확실하게 좀 빨리 내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결론이 나면은 이제는 좀 이걸 다시 뒤집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정책이 흔들리고 그러면 시장에 불안정한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확실한 논의 과정을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면은 좀 흔들림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도 정책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라는 방침이고 여당도 이 과세에 좀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유예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혼선은 없다. 이견에 대해서도 선을 딱 긋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부동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저는 가상화폐 여전히 혼선스러운 상황에 국민들만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기회 사다리를 전혀 못 찾고 있고 그나마 그래서 가상화폐라는 대안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예. 2030의 마음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지금 가상화폐를 그러면 정상화한 자산으로 인정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기준부터 지금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건가 말 건가 이전에 그러면 당정에서는 우선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게 금융자산이다, 화폐자산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런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그럼 아예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없다. 예. 그러면은 과세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애초부터 기준이 잘못돼 있고 이거마저도 정리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혼선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3년 전에 박상기 전 법무장관 당시에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뭐 일괄 다 폐지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도 한 번 흔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과연 그러면 정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지난 3년 동안 뭘 하고 이제 와서 2030들이 하루에 가상화폐 거래량이 무슨 22조 내지는 뭐 무려 30조까지도 된다는 이런 상황에 이걸 여태 놔두고 있다가 마치 2030 표심에 혹은 눈치 보듯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책임 있는 자세인가.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주식 공매도 논란과 저는 비슷한 양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눈치 보기만 하지 이 확실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나 철학 없이 지금 표심만 생각하고 선거만 생각하고 흔들려 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오늘 기자간담회 했는데 굉장히 뭐 스스로 지난 1년들 성적표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보셨죠? 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뭐 스스로 당신께서 이런저런 뭐 평가를 하고 회상도 했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작년 조영 원내대표가 이제 처음 당선돼서 취임하고부터 지금 1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저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무난히 지금까지 잘 꾸려왔다.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한 총선 결과를 가지고 지금 보궐선거를 무난히 잘 치르고 그 사이에 비대위를 띄워서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모셔서 당을 어느 정도 정상화해서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온 것하고 합리적인 주호영 대표가 그다음에 그동안의 의정 활동 경험도 있었던 주호영 대표가 잘 이끌어 왔다. 향후 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걸 발판으로 해서 다른 지도부가 차기 지도부가 예. 이제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이런 것도 이제 새로운 관심사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권에서 바라보는 상대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저는 지난번까지의 무너진 보수,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는 데는 김종인 위원장이 스타였고 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연이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김종인의 시간이었지 주호영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한 3가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종인이 없는 공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당장 김종인이 없으니까 당장 보수 또는 수구로 회귀한다라는 이제 그런 비난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영남당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 60%가 넘다 보니까 영남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탄핵론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새로운 보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소회를 밝히면서 새로운 변화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보수를 과연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보수하면 이제 가장 중심적인 가치가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탄핵을 부정한 그런 보수가 법치주의를 주장할 수는 없고 그런 보수를 향해서 미래를 국민들이 맡길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탄핵을 부정할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하고도 합당이 어렵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윤석열 전 총장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자연스럽게 이제 전당대회에도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출마설과 함께 또 한 명의 인물,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등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 등판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구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이제 조혜진 의원이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아직 그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 아마 이제 출마를 기정사실화한다면 어쩌면 이제 주호영 대표는 영남 출신이다 보니까 좀 전에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이 국민의힘이 여전히 영남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예. 이런 그 국민들의 걱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서울 출신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럼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권 교체에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가 이제 지난 주말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이런 걸로 봐서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전당대회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 그러면은 수도권 그다음에 영남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원내대표의 결과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당대회 구도가 좀 출렁하고 세간 관심을 좀 끄는 흥행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저희 대선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이재명 지사가 뭐 이번에 백신 도입 문제에서도 이제 목소리를 낸 것을 비롯해서 각종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정부와 좀 각을 세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칫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뭐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시는군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차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는 없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안고 가겠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대신 정책적인 차별화는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팬덤을 형성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있거든요. 친문 핵심 지지층의 지지 없이 본인만의 팬덤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여론조사하면 1등이 나오고 그리고 호남에서도 1등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역시 이제 본인의 강점은 중도 외연으로 확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 그러니까 뭐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칼날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내세운 것 같고 지금 이제 크게 행보를 보면요. 지금까지 기본소득 시리즈를 내놨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그리고 기본대출 그리고 기본주택.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제 공정으로 좀 메시지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의 시대 정신은 공정과 정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한 것 같고 최근에 본인이 주장을 했던 재산 비례 벌금제 이름을 또 이제 공정벌금제로 바꿨는데 예. 그리고 본인이 또 세력화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공포럼이라고 성장과 공정의원 모임을 발족을 했어요. 네. 이거 보니까 이제 기존의 친이재명계 플러스 당의 중진들 뭐 노웅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합류하는 걸로 봐서 결국은 앞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크게 구도가 나눠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이재명 지사와 현재까지 지지율상으로는 대권 경쟁에서 양강 구도를 그렇죠. 형성하고 있는데 침묵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에 대한 전망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간간히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 갖고는 뭐 어떤 지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 침묵이 길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나와서 본인이 어떤 식의 정치를 할 건가,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건지, 그리고 나는 왜 대선에 출마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나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서 지도부가 형성이 되고 난 6월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 다시 야당의 대선 시기에는 돌아가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본인의 뜻이 이제 그때쯤은 비춰져야 되고 너무 오래 가다 보면 과연 어떤 이유로 대선을 하려고 하는지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총장이 본인 뜻을 밝힐 거라고 보고 앞서 봤던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는 야권의 대권 구도도 많이 출렁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